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KBS 측에서 호숫가 국제음악 페스티벌 사업 제안과 더불어 설명회 개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KBS 이충영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오늘 추운 날씨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BS의 문화추진법인의 이충영입니다. 저희 쪽에서 온 사람들 잠깐 인사드리면서 먼저 KBS 지역정책실의 노기태 지역정책팀장님을 보았습니다. 시노디아의 남대현 대표님입니다. 남대현 대표님은 제주 다빈치 뮤지엄과 속초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 KBS 뮤직 페스티벌에서 2년마다 있을 오페라 엑스포를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KBS도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영리 목적이나 수익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과연 공영방송 KBS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 8년 전에 파리 지국장하고 있을 때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 KBS의 문화 콘텐츠는 한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리에서 KBS 뮤직뱅크 공연을 하자고 했을 때 뮤직뱅크, K-팝이 과연 일본이나 아시아 이런 데를 넘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냐라고 모두가 반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파리에서의 K-팝 공연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를린에서 KBS 뮤직뱅크 공연도 있었습니다. KBS 최근 10년 동안에 KBS가 추구해왔던 문화적인 가치는 한류를 통한 세계화였습니다. 근데 최근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KBS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BS의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K-팝과 아이돌 공연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사업도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진행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야 되죠. KBS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의 제목은 호숫가 국제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제목은 가칭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천에서 하든 대청호수에서 하든 서울 한강시민으로 살 경우에는 제천에 산다면 제천 또는 청풍, 의림지라는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호숫가, 강가 또는 수변이라는 물이 있고 국제라는 말이 있고 음악이라는 말이 있고 페스티벌이 또 5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페스티벌입니다. 현재 부산 국제영화제 그리고 자라섬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저희 공영방송 KBS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표급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전시키고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식이나 성악 같은 것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조용하고 엄숙한 실내 공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것을 깨어서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야외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형 음악 축제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된다면 KBS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더 나은 역할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소프트파워 시대라고 하는데 더 이상 굴뚝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에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장입니다. 저희 KBS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화로 부르는 문화산업의 축제인데 우리나라의 축제가 약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런데 이 중에서 자타공인 전국적인 또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한 20-30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산하고 있지만 다사하는 이유는 어떤 독창성, 전문성, 대중성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개 되는 것들은 다 오리지널리티, 스페셜티, 파퓰러리티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축제들만이 살아남고 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정받고 많은 외지 사람들이 찾는 축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과 예술 그리고 수월성이 만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공영방송의 공영성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사업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창성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온니원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그것은 바로 예술과 자연과 과학과 4차 산업이 융합되는 대형 융합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최첨단 테크니컬 엘리먼트를 동원을 해서 클래식 공원에 접목을 해서 융합형 뉴미디어 아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뒤로 페스티벌 앞뒤로 융합 아트 미디어 전시회를 열리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활용한 장면들을 음악, 클래식 성악과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의 클래식 공연, 성악 공연이 귀로 듣는 공연이었다면 보고, 듣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마디로 스펙타클이 있는 공연을 하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야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물론 콘텐츠는 수준이 높은 고품격 공연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면 보만 호숫가에 브레게츠 페스티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1946년도에 이 호숫가에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70년이 넘었죠. 그래서 1년에 2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티켓 수입이 우리 돈으로 몇백억 원 정도 됩니다. 티켓 수입만. 그리고 티켓이 보통 한 250유로 정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250유로면 한 40만 원. 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저기는 여름 내내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런데도 4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내러 전 세계에서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옵니다. 이 관광객들이라는 음악 애호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광객들이죠. 이걸 구경하러 오는 거죠.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보러 옵니다. 구경하러. 그리고 중국 장예모의 인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에 한 7개가 있는데 제가 7개 중에 4개 정도를 한 출장을 가봤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항저우에 있는 시호, 서호 호숫가에 서호 저수지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계림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리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삭이라는 마을에 사는 유삼저가 있고 그리고 시안에 가면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로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예모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관광객들도 중국에 가면은 상하이나 항저우나 시안이나 갔을 때 또 계림 갔을 때 필수 코스처럼 한국 관광객들이 800유로, 900유로 많은 건 1000위안 비싼 돈 주고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면 브리게츠 페스티벌인데요. 전부 다 물 위에 있습니다. 저 코끼리도 물 위에서 떠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 수상 무대도 관객들은 호숫가에 있지만 무대는 물 위에 있습니다. 저 코끼리가 물 위에서 떠오고 있고요. 제가
깊은 오페라인지 저도 모릅니다. 아마 투란도트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대가 막 움직이고 있죠. 이것 역시 브레겐스 페스티벌입니다. 아름다운 호숫가를 배경으로 해서 밤에 야외에서 지금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 노래도 저도 뭐 음악을 잘 못해서 이게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마을이, 저 도시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저 중포숲가에. 유심히 보시면은 지금 무대 장식이나 무대의 배경과 등장인물들이 우리 눈에 익습니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오페라는 서양 이태리 오페라인데 중국을 모티프로 삼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 중국인들이 있고 한자도 있고 달에서 페스티벌은 2년에 한 번씩 저 소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테마를 바꿔가면서 오페라뿐만 아니라 배경곡까지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요. 아마 이 중국 혁명기를 소재로 삼은 뒷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중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장예모 감독하는 거는 여기서도 가끔 한국 분들도 관광 가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강에서 하는, 대림에서 하는 분인데요. 여기 지금 전 강 위에서 저 뒤에 보이는 산입니다. 산 전체가 조명이에요. 강 위에서 지금 여기 지금 강 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있어요. 사실 관객들이 보기엔 강물 위에서 사람들이 호수 물 위에서 저렇게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밑에 배가 있거나 아주 낮은 지역에 무대가 깔려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물론 출연료를 받습니다. 많은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하고 있죠. 배를 타고 주민들이 전부 다 공연을 하고 있죠. 모든 게 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배도 떠오고 음악, 노래, 춤, 한마디로 총체 예술입니다. 음악과 춤과 무용과 조명과 모든 것이 다 동원된 종합 예술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출연자들이 전부 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또 다른 외국 사례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스트리아의 린치라는 도시에는 아르스 엘렉트로니카라는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전장,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뉴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왼쪽에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송수환 예술 감독이 만들었던 것 중에 오륜기 드론이 등장하는 게 있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막식 때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여기 아르스 엘렉트로니카에서 도입한 그 기술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하늘에서 레이저가 구름 위에서 레이저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국내에서는 자라성 페스티벌이 좀 유명하죠. 자라성이라는 데가 가평에 있는데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던 데가 물론 가평 주민 중에 제주 애호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평에서 재즈 한번 해보자고 해서 1년에 지금까지 누적 관객수가 200만 명이 넘게 찾았다고 합니다. 재즈 애호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즈 애호가들, 재즈 전문가나 애호가들이 아니라 국제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놀러 가는 거죠. 재즈의 전문가, 저도 뭐 재즈 모르지만 가평 자라성 재즈별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페스티벌을 즐기기 때문에 물론 재즈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각종 축제 대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그 재즈 자라성 페스티벌의 관객석과 무대를 만든 이후에 거기에는 뭐 별걸 다 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막걸리 페스티벌을 하고 왜냐면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으니까 막걸리 페스티벌하고 심지어 동요 페스티벌을 하고 1년 상시적으로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차 막혀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리고 자라솔 페스티벌은 첫 해 시작 때부터 4년 연속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우기에 쓰고 앉아가지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비 맞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과연 클래식과 성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대중성 확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요가 큽니다. 숨어 있을 뿐이죠. 얼마 전에 아시겠죠? 10월 26일 날 플라시도 도밍고가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오페라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물론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지명도 한국 가곡 철학의 깊은 서열과 부드러운 서울 잠실 체조 경기장에 7만 명이 들어가는데 7만 명이 꽉 찼습니다. 티켓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이 티켓 최저 가격이 20몇만 원이고 최고 가격이 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잠실 경기장에 7만 명이 좌석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했고 서울 시내에서 했고 도민고가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악과 클래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는 조금 더 덜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성악가들, 음악가들 뭐 저도 막 잘은 모르지만은 가끔 교류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엄청난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펼칠 만한 무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라우마트 센터에서 하는 걸 갔는데 거기가 공연, 금난새 공연하는데 20몇만 원이었어요. 물론 20몇 저기 저녁 식사 디너가 포함이 돼 있긴 했지만은 근데 거기 다 팔리니까 자리가 없어서 여기 티켓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도 되지만 지금 돈을 안 받고 무료 관객들을 초청하더라도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음악이나 성악이나 클래식에 대한 소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무슨 음악을 들으면은 저도 저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빠져들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이 좋으니까. 이태리 말로 부르는데 가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클래식이든 재즈든 한국 사람들은
이미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랄까, 어떤 소양하는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을 한번, 시장이라는 표현을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 축제가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소소한 소규모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평창에서 하는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있고, 순천에서 있는 순천제 교향악 축제가 있습니다. 각각 한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대기업 후원 협찬이 되는 같은 부분인데,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지금 그 연평균 한 해 한 4만 명이 들어옵니다. 순천만도 한 5만 명 정도. 그렇지만은 뭐가 어렵냐면은 평창도 그렇고 순천만도 그렇고 서울에서 너무 멉니다. 평창은 물론이고 순천은 정말 너무 멀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연을 합니다. 실내악, 교향악 연주를 하죠. 듣는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매니아들이 찾아가고 있고, 그런데도 1년에 4만 명, 5만 명의 축제에 하나 참여를 합니다. 그 멀리서 하는데, 참 어떤 지리적 한계,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방식의 여러 가지 한계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음악 페스티벌 후보지는 한 6군데 지금 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사업 설명회를 좀 시작을 하게 있고,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KBS는 지역 그리고 음악 관련 협회 그리고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KBS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글로벌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CCTV나 일본 NHK 이거는 내랑 제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NHK 교향악단이 와서 협연을 할 수도 있고 KBS 교향악단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클래식 성악 페스티벌로 발견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 아르스 엘렉트로니카라는 데의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사업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데, 컨텐츠, 예술성 있는 컨텐츠는 KBS가 만들게, 물론 KBS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물론 아까 플라시도 도밍고도 왔지만은 여기에 조수미라든지 내년에 플라시도 도밍고를 다시 초대할 수 있고요. KBS 음악 페스티벌에 조수미가 한 1억 5천이억, 플라시도 도밍고가 한 2, 3억 정도 들여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감독도 약간 장면가 됐든 송승환이 됐든 총예술감독을 포함한 예술감독이 한 4만 명 정도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말이 있지만은, 지금 아까 브리겐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그 메가박스에서 혹시 여기서도 보신지, 영화관에서 CJ에서 영화관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메가박스에서 해마다 브리겐츠 페스티벌을 공연 시간을 틀어줍니다. 영화관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브리겐츠 페스티벌을 돈 주고 영화 보듯이 영화관에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브리겐츠 페스티벌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 경쟁력은 국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브리겐츠 오스트리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메가박스에 가서 CJ 영화관에 가서 돈 주고 보면 9,000원 영화 비용을 주고, 그래서 역시 오페라, 공연, 음반, 책, 캐릭터, 음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물론 KBS의 저희 자체적인 컨텐츠로도 활용이 됩니다. 저희 당연히 중계방송을 하고요. 생중계든 녹화방송이든 중계방송을 해야 되고, 저희 KBS 자체적인 방송 컨텐츠로도 활용이 되고요. 이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주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4, 5월 정도부터는 저희 KBS 내에서도 자체적인 홍보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 보통 스팟 광고라고 하는데 KBS에서는 기업 광고가 아니라 KBS 광고죠. 저희 KBS에서 언제 예를 들자면 제천이든 뭐 어디든 한다, 이런 페스티벌 한다라고 예고 방송하면서 인터파크든 어디를 통해서 유료 티켓도 팔아야 되고 무료 공연 관객들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스폰서는 저희가 사업 예산 한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 대기업, 전자그룹, 통신그룹, 자동차그룹, 은행그룹 나눠가지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서브 스폰서들을 한 2, 3억 정도씩 서브 스폰서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은 KBS가 최근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가 있을 일을 기대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일단 3일 예정으로 했는데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메인 무대는 1일차에는 대성악 축제입니다. 국내 대표 백인의 성악가 초청 알라스 콘서트가 있고요. 둘째 날은 창작 오페라 또는 기존 이태리 오페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셨던 모든 기술이 동원된 조명과 홀로그램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조수미나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해외의 대표 성악가가 참여하는 알라 콘서트가 있고 3일 내내 KBS 교향악단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지 공연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저도 공연 전문가는 아닙니다. 모두 공연으로 성악 축제 메인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하지만은 낮부터 사람들이 놀고 먹고 놀고 떠들고 볼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는 대합창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일차에는 백인의 성악 페스티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의 성악가 백인이 만들어내는 감동의 무대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1인 무대 또는 혼성, 중창, 그리고 솔리스트 앙상블 같은 다양한 형식의 성악의 방향을 집계해요. 이튿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 오페라 또는 기성 오페라를 브레이스 웨슬리 인상 시리즈와 같은 악과 예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무대를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오페라 갈라 콘서트인데 유럽 최고의 성악가들 자체적인 저희 KBS 내부적인 문제 같고요. 마케팅 방식을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기업 간의 기업 프로모션, 그리고 언론 상대로 한 홍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총동원될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진행은 KBS가 하지 않고, 물론 KBS가 주체가 돼서 하지만은 기획사가 한 4-5군데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역시 뭐 대표적으로 저희 KBS 자체가 스팟 광고라든지 광고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다른 모계 광고를 포함해가지고 지하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 그런 부분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KBS에 이태 지역정책팀장이 사실은 열린음악회 같은 KBS의 음악 공연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오래 하셔가지고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4차 산업기술을 공연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잠깐 설명했고요. 그리고 KBS 이 프로그램 하는 데에 2년마다 비엔날로로 진행되는 오페라 엑스포가 있습니다. 국제 오페라 견본시죠. 그거를 지금 남대현 대표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정부와 협의가 돼가지고 MOU가 맺어져서 이 페스티벌의 틀 내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국제 오페라 엑스포를 진행하는 겁니다. 전시에서 뭐 예술의 전당도 발표하는 얘기 들은 거 알고 있는데 거기와의 연계성이 있지 않다. 두 분께 짧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